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입니다. 팍스넷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를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맡았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뒤에 분들이 더 자세한 얘기는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과 어떤 특성들이 있다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한 페이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권 투자 추이 및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라고 함은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목적으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서부터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한 거는 2000년대 들면서 2000년대 초중반서부터 급격히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기준, 지금 말 기준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총 잔액은 약 7천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2000년도에 55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몇 프로 성장을 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27%, 매년 거의 한 30% 가깝게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별로 누가 이렇게 어떤 주체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보면은 주도 세력이 조금 바뀌는 게 보여지는데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본다면은 공기금, 공공 부분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통계에서는 공식 명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국내 연기금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연기금들하고 이제 그 증권사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 주체를 조금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해외 펀드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까지 2005, 6, 7 막 급증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는 해외 펀드 붐이 나타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급격적으로 자산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이제 급락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연기금들이 해외 증권 투자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이제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주식이 만으로는 포트fol리오를 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 증권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2011년, 12년, 13년 동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기금 위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점 이후서부터 특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주체가 조금 주도하는 세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하고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이제 공공 부분하고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비중을 보면은 2020년 말 기준 약 84% 정도니까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사실상 큰 기관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맞지만,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하였던 IMF에서 나오는 그 주요국 120여 개국의 데이터들을 총 동틀어서 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은 G7 국가를 비교해서도 저희가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득 국가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요국들을 뽑아보면은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만 보더라도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국가 대비 한국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런 빠른 속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산 분배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해외 주식하고 해외 채권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이 해외 채권 잔액을 크게 상회합니다. 65%가 해외 주식 투자고 35% 정도가 이제 해외 채권 잔액인데요. 이러한 추세는 2006년 정도 이후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외 투자라 하면 기관들의 해외 채권을 투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주식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한 게 이미 200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여전히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서부터는 연기금의 비중이 기타 금융기관, 여기서 이제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타 금융기관보다 공공부문, 우리나라 국민연금 등 일반 정부에 해당하는 연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기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을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일반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의 그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 채권 투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등 위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말 기준 약 71%가 비은행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주식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아직 현재까지는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외 주식 투자가 빠르게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최근의 상황은 코로나19 당시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외부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내부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2017년에 했던 연구에 따르면은 대략 인구 구조 변화하고 연기금의 성장세는 주요국 그때 한 샘플이 한 120여 개국 정도 담았던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해외 증권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이제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이 국내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일 것 같은데요. 소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선호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지금 현재 뭐 거의 한 40개국까지 직접 투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요인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보고서였는데요. 최근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선호도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직접 투자 선호 현상과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대형 기관하고 그 일반 투자자는 뭐 일반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외화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소매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2020년 말 기준 주요 기관 투자자, 이제 연기금, 금융기관, 뭐 은행, 증권사를 다 포함하면은 약 총액 대비 전체 우리나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해외 증권의 약 91%는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의 부분 약 한 10% 정도 될 텐데요. 10% 정도가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 그 상당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신 투자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011년, 20년 말 기준 720억 달러 넘게 나오면서 전년 대비 뭐 65%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일반 투자자, 소매 투자자의 해외 증권 확대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개인들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확대 추세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예탁원 통계, 우리나라는 이제 예탁원에서 모든 게 해외 주식 관련된 통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 보관 잔액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부 개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이제 증권사가 고유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일반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추정되기로는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7월 26일 기준, 이거 지금 최근에는 뭐 더 크게 늘어났는데, 하여간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외 주식 보관 잔액은 639억 달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 이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만 2011년서부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으로 보면 38%지만 2018년서부터 보면은 약 100억 달러 수준에서 600억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근 3년 만에 거의 6배 이상 증가한 그런 빠른 직접 투자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해외 증권 투자 관련된 그 추이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살짝 보여드렸고, 두 번째 이제 편향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외 증권 투자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한번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 해외 주식을 편입을 하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위험 조정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론적인 그 편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1974년도에 나왔던 페이퍼에서 간략 글로벌 증권시장 대비 각국 시장 비중, 마켓캡 비중을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부여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그런 그 분석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위험 조정 수익 극대화, 해외 주식을 편입했을 때 수익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커지면은 일반적으로 수익 증진이 되고 변동성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이즈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위험 분산의 효과가 해외 주식을 편입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위험을 포트폴리오를 글로벌리 확대함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한다. 또한 주식시장 간에도 위험을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 간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각 국가별로 비즈니스 사이클 주기라든가 산업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차 확대시켜서 해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경로를 통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험 조정의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뭐 많은 이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의 해외 증권 투자 수준은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모국 투자 편향이라고 홈 바이어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론과 실제 해외 증권 투자와의 괴리는 프렌치 포토바 1991년 논문에서 이미 지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퍼즐, 6대 퍼즐 그러면 이제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이런 편향이 개선이 되곤 있지만 여전히 이론의 예측에 대비했을 때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나라에서 이론적인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주식 투자 편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최적지와 실제 투자한 비중을 비교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하고 1 사이에 그 지수로 만들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편향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모국 투자 편향이라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나라 투자자의 자국 주식에 대한 편향도, 즉 해외 주식을 얼만큼 적게 보유하고 있나 이런 대비 이제 그런 괴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투자 편향은 각 지역별로 최적치가 있을 텐데요. 그 각 지역별 이론적인 최적치 대비 실제 해당 지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 간의 어떠한 차이점. 그래서 이거는 최대 편향이 있을 그면 마이너스 1에서 1로 과소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과대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투자자의 모국 투자 편향, 홈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모국 투자 편향을 보시면은 일단 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국 투자 편향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오렌지색 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서부터 2018년까지 그린다면 거의 1에 가깝던 수준에서 0.7과 8, 0.8 사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국 투자 편향이 감소해서 이론과의 괴리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지만 밑에 이제 표에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모국 투자 편향을 보이고 있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투자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실질적으로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모국 투자 편향은 이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모국 투자 편향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모국 투자에 대한 편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주요국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의 모국 투자 편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해외 증권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선진국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흥국을 크게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신흥국보다는 당연히 낫겠지만 주요국들, 주요 그 미들 인컴 이상 국가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모국 투자 편향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역별 해외 투자 편향은 이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2018년까지 봤는데 그 2018년에도 예전 대비 그 미국 투자가 대미국 주식 투자가 많이 확대되면서 미국 투자가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편향도 수준에서 본다면 1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특이하게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이 투자 편익이 낮은 것으로, 근데 이런과의 차이가 적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나타났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미국 투자로 좀 많이 옮겨가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편향은 역시 큰 것도 나타나고요. 다만 이제 상위 10개, 2018년 기준 상위 10개, 10개 국가만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 편향이 거의 없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베트남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투자 편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이제 베트남 시장의 경제 규모가 작고 주식시장 비중도 글로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이제 다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 편향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지역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지역별 투자 편향 또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본다면 최근은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0년 말 기준 미국 주식 보유 잔액은 총 잔액 대비 약 75% 수준이고요. 이는 2019년에 비교했을 때 52% 정도에서 75% 정도로 확대됐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상위 5개국에 대한 투자 대상국 비중도 뭐 미국 비중이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020년 기준 약 93%가 5개 국가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 시점 2016에서 2019년 동안 80% 중반대였던 거를 비교하면은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 앞에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 대비 대베트남 투자 비중은 여전히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직접 투자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직접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뛰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국경 간 거래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이렇게 크게 직접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을 취득할 때는 거래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들고요. 또 정보 획득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발행된 주식이 아니라 해외법에 따라서 발행된 주식, 또 투자자 보호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직접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 뭐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자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삼성전자 투자하러 국내로 들어올 필요는 사실상 뭐 적은 편이죠. 직접 한다 하더라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던가, 또한 주식 예탁 증서 DR 같은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400개 기업이 400개 해외 기업이 ADR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해외 주식을 국경 간으로 직접 투자할 필요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지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해외의 경우에도 일부 증권사라든가 또 최근에는 뭐 소형 핀테크 회사들이 이런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이러한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용이 좀 비싼 편이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도 제한적이어서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러한 직접 투자 확대 추세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의 성향, 코로나19 국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됐고,
직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다는 것도 해외 주식 투자 관심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성과 저비용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관련된 규정을 보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외화증권을 일종의 장외 상품처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중개업자는 위탁 외화증권 매매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 즉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위탁 매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또한 그 투자 중개업자는 그 이제 해외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이제 보관 기관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예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 증권사는 예탁원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겸용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제 투자자가 취득한 해외 증권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는 이러한 의무 예탁, 집중 예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탁원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예탁이라는 게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가, 이게 조금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직접 투자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제 금요의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예탁을 하게 되면 예탁원 이름으로 이제 주식을 해외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해외 보관 기관을 선임할 때도 얼마만큼 자산을 보관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별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예탁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이제 좀 품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이제 대규모 이제 대형 외국 수탁은행, 뭐 보관기관들은 뭐 조그만 회사들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예탁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받으면서 예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예탁원의 외화증권 결액 계좌는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딴 기관들, 대형 기관들에 비해서 결제 건수가 높습니다. 결제 건수가 높다는 것은 보관기관 입장에서는 결제 건마다 이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협상할 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리스크 절감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적 기관은 이제 예탁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외화증권 집중 예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기관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될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작은 증권사가 사실상 그 대형 외국 보건기관을 선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전문성보다는 수수료 경제성에 따라서 소형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탁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형 기관을 선임하고 있어서 리스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운용 효율성 증진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탁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몇 군데 외국 보관 기관하고는 전담 인원들의 배치를 요구를 해서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래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협상력이 강화되니까 서비스 우선순위 책정하는 등 다양한 전담 서비스 구축이 가능해서 실제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예탁원은 총 40개국에 대해서 해외 주식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가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기존에 있었던 예탁원 계좌를 통해서만 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기관은 이렇게 5개 보관기관을 통해서 40개에 대한 해외 주식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느냐?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거래 비용 감소라는 측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증권사 측면에서는 좋은 요인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소 수입이 최근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추정되기로는 2020년 기준 해외 주식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탁원이 집중 예탁을 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말고도 소형 증권사도 동일한 조건의 해외 증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 증권사의 예탁 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탁자의 예탁 규모라든가 결제 건수 이런 거에 차별 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어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증권사가 23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대비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도 들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 미만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요즘 보니까 대부분 0.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건 주요국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교로 제가 미국 거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미국은 대형사는 사실 소형 고객한테 해외 주식 직접 국경 간 거래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만 해요. 일부만 하는데 그 거래 수수료도 그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표로 한번 뽑아왔는데 홈페이지에서 건당 거의 30불 정도 하더라고요. 건당 수수료가 20에서 30달러 수준 정도 되고 그것도 미국 예탁 결제 기관인 DTC하고 연계된 해외 주식에 한한 것이고 연계되지 않은 해외 예탁 기관과 관련된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50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최근에는 그 조그만 벤더들이 소형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벤더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수수료가 찾아보면은 몇 군데 좀 봤더니 50달러 정도로 오히려 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현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접근성이 좀 뛰어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국적인 모국 투자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해외 증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향후 해외 주식 투자 확산세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이제 먼저 코로나19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인프라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 거래소에 주식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고 이런 실제적으로 직접 투자가 아니면 해외 주식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의 직접 해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취득이 거래 수수료가 낮은 현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요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세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조금 생각해 볼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단으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우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된 페이퍼는 많지 않은데 국내 투자자의 국내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특성을 보면은 분산 투자 경향이 낮고 심리적인 영향이 우세하고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등의 연구 결과들이 여러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페이퍼에서는 투자 주체를 일반 정보하고 기타 금융기관하고 개인하고 나뉘어봤을 때 결정 요인을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결정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일반 정부는 금융 개방 정도라든가 뭐 수익률이라든가 뭐 무역 비중이라든가 이제 이런 요인들을 고려를 실증적으로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융기관이라서 위험 분산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고려도가 여타 주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별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그 예탁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집중 예탁 보관 현황을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주식 중국에 대한 투자 편향이 높았다가 현재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편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도 여타 주체들과 편향도를 비교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여타 연기금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편향도가 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지역별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소수 종목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한 그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접근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 세계 다른 선진국 사례와는 다르게 직접 투자 위주로 해외 주식 투자가 빠른 확산세가 나고 있고, 이건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좋은 측면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해외 주식을 취득한다는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이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개인들이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주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는 한국 시장보다 뭐 미국 시장이 좋다, 혹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좋다, 뭐 이런 어디가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기회가 해외 주식 투자, 글로벌 투자라는 걸 통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한국 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시장에 비해서 해외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GDP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8년 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지금 다시 10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인도나 브라질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빠른 신흥국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와중에 이 순위로 올려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단단하고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투자 성과도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한국 경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혹은 그 제조업, 공업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 산하에 있는 공업발전기구 유니도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수치가 2018년 기준 수치인데 여기 보면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전 세계에서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는 그런 순위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건강함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 제조업, 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뭐 제약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전기차, 뭐 자동차 플랫폼, 조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기업, 잘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실제 그 주가 지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우리 코스피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최근 5년간 한국 시장에 비해서 S&P 500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력 그 GDP 순위가 올라가고 제조업 경쟁력이 확고해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앞서고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해외 투자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어떤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GDP 기준으로 지금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전 세계 GDP 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주식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여기서는 MSCI 전 세계 AC 월드 인덱스에서 한국물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것이죠. 보시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3%로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양쪽 모두 순위는 10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세계 10위권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2%가 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98% 이상이 한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만큼의 위험 요인도 바깥에서 크게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시장의 기회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가지 기회들, 이미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장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의 기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 혹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익히 알려진 미국에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그 형태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입지가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택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제한된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쪽 산업들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백신 이후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이 기업들의 그 지위는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가 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 측면에서의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소 최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 간의 격차는 오히려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의 기회 하나를 이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그 내용들, 성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가격 상승 측면에서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앞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이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가에 따라서 성장의 격차가 났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처럼 이런 비슷한 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이외에도 이런 혁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최근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혁신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그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와 비슷하게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을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6차 성장 파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그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혁신 이론에서 이제 기반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많은 학자들이 뭐 페레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이런 논의들을 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2020년 정도를 전후해서 새로운 6차 파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 핵심이 되는 주제는 그린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작되려는 어떤 새로운 혁신 파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 정의를 하거나 어떤 산업들이 존재하고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차 혁신 파도를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 혹은 클린 에너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IPCC에서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서도 이 그린에 대한 절박성을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아마도 삼성전자일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화들도 많이 있겠죠. 뭐 삼성전자를 그 돈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사서 모은 투자가가 한 30년 지난 성과가 지금에 와서는 뭐 얼마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히 올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신뢰감을 주는 그런 투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신뢰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산업 내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혹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의 원천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삼성전자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100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적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되겠는데요. 전체 100개 대상 기업 중에 59개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즉 삼성전자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이외의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 산업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글로벌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경쟁력 1위 기업들을 찾아보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MSCI AC 월드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MSCI라고 하는 기관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종목들을 포괄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 구성에는 각각의 산업, 그러니까 맨 위에는 경제적 의미의 섹터 11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에너지 섹터, 소재 섹터, 산업재 섹터 이런 식으로요. 그 각 섹터 밑에 인더스트리 그룹 24개가 포진을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그룹 아래 더 세분화된 단계로 산업, 인더스트리가 69개 인더스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관련 소비재 밑에 있는 인더스트리 그룹은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4개의 인더스트리 그룹이 존재하고요. 그 인더스트리 그룹 중에 리테일링이라고 하는 분야에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는 또 4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각 그 인더스트리 레벨 혹은 인더스트리 그룹 레벨별로 그 각 인더스트리나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즉 전 세계를 가장 압도하고 있는 경쟁력이 큰 기업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어서 뭐 일본, 중국, 프랑스 이런 회사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혹은 인더스트리 그룹 레벨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삼성전자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속한 인더스트리가 애플하고 같은 인더스트리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애플이 시가총액이 5배가 넘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의 지위도 애플의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꼭 이것이 반도체거나 혹은 인공지능이거나 이런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산업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쟁력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몇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개 기업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UPS라는 기업입니다. 뭐 이게 지금 제가 추천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각 산업 내 경쟁력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식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영업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UPS라고 하는 기업은 뭐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한국 대한통운과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가총액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통운에 비하면 50배, 그리고 글로비스에 비하면 2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1907년에 설립이 되어서 처음에는 미국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우체국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던 회사고요. 이어서 뭐 페덱스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특송업체들, DHL 이런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사실 이 페덱스는 기존의 사업 이외에 아마도 아마존이 등장한 이후에 새로운 업태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 이런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핵심 원천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독자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냈었던 거죠.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배송을 하는 이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의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UPS에게는 경쟁과 도전의 그 상황이 였을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성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UPS의 최대 고객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의 대부분은 UPS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UPS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각 포장 박스 단위로 배송 단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면서 배송 측면에서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앞으로 뭐 지금 팬데믹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급속 성장을 했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신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월마트인데요. 그러니까 리테일에 있어서 절대 강자가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비교하자면 한국의 이마트하고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마트의 1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입니다. 흔히들 월마트 하면 아마존과 비교를 해서 아마존이 첨단 성장 기업, 그리고 월마트는 구경제 기업, 이런 식으로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할 텐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황을 보면 결코 월마트가 구태에 쌓인 기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마트는 사실은 그 포춘 500이라는 그 기업 명단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포춘 500은 전 세계 기업 중에 매출 기준으로 해마다 500대 기업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2002년 이후 거의 매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4번을 제외하고 17번 동안 수위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미국 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코나 크로고, 타깃 이런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전부 합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과의 경쟁을 통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의 원천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스스로 그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90% 이상의 고객이 자기 매장 거점에서부터 10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인 경쟁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측면에서 막강한 유리함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월마트에서는 이 10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그 취급 상품의 대부분이 식료품, 그로서리 분야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2시간 배송 서비스는 어마어마한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아마존과 같은 형태의 기업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거점, 미국 내 한 4,700개 정도 있다고 하는 이 거점이 또 하나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 센터나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사업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그 백신 접종이 이런 그 아마존의 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나가는 월마트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유럽 기업을 2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슬레와 로레알입니다. 네슬레는 식료품 회사 중에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코카콜라에 비교해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시가총액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제일제당하고 비교를 하면 5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국적이라 자국 내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별 매출 구성에서 보면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고르게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슬레의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모든 지역,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2,00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슬레의 그 제품 구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2,000개의 브랜드는 각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끊임없이 인수하고 합병한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적절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서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절대 강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레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쪽에서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하면 시가총액 20배 이상, LG생활건강과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그런 정도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로레알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전 세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로레알의 그 글로벌 브랜드는 36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3개만이 오리지널 브랜드이고 나머지 33개는 모도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랑콤, 비오템, 메이블린,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스타일난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수들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 혹은 공략해야 될 만한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경쟁 기업인 에스테로더에 비해서도 매출과 시가총액에서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경쟁력이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레알의 경쟁력도 당분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구간 동안 훼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키엔스라는 기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엔스는 전자부품 산업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경쟁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한국 기업의 모습을 같이 비교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독특한 형태의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장 자동화나 혹은 로봇 산업에서 꼭 필요한 센서 혹은 검사 장비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키엔스는 스스로 그 센서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팹리스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영업 조직, 영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 기능과 동시에 마케팅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조직 구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이 공장 자동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키엔스의 영업사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센서 혹은 검사 장비들을 키엔스의 제품으로 완성을 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제품을 키엔스가 새로 개발을 해서 구축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 혹은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직장, 이런 식으로의 그 유명세도 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엔스를 생각할 때 항상 유심히 봐둬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이고요.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55에서 60%대를 오르내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넥스테라 에너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틸리티 분야에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전력과 비교해서 최근 주가 추이에서 유틸리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넥스테라 에너지는 미국에 있는 많은 유틸리티 업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플로리다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로리다에 국한된 전기 유틸리티 공급 기업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해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넥스테라 에너지는 다른 유틸리티 기업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넥스테라 에너지 그룹 하에 3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 중에 2개는 플로리다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 회사이지만,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점이 이런 최근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본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주로 그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전력을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이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혁신 사이클이 아마도 그린이라는 분야에 특화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그린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근접한 기업 대안이 바로 넥스테라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쟁력,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유틸리티 기업이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밝은 그런 기업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에 없는 주식,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니치마켓과 같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소비자의 기호가 움직이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 대상들이 한국보다는 해외 글로벌 투자에서 이런 기회들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반려동물 산업, 또 하나는 비건 푸드 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야외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산업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주위의 반려동물 문화는 이미 굉장히 정착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 산업 규모가 커지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 산업의 특징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반려동물 산업과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 즉 영화, 음반 이 시장 산업의 그 시가총액을 같이 비교를 한 건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영화 산업이 위축된, 컨텐츠 산업이 위축된 데 반해서 이쪽 반려동물 산업이 더 커지는, 그리고 그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같이 갖고 있는데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데,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모기지 위기에서부터 비롯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고 거리로 내앉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했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과 함께 하려는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그리고 지출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은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경기의 그 굴곡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성도 갖추면서 성장성을 확보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한 기업들로는 사료 쪽에 프레시펫이라든가 혹은 소매 판매 체인을 갖고 있는 뭐 추이라든가 혹은 제약업체, 그러니까 반려동물 전문 제약업체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비슷한 기업들을 한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고 상장 기업들도 많아서 관련된 ETF까지 출시되어 있는 이런 분야가 바로 반려동물 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주된 주력 기업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푸드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젊은 세대들, Z 세대들이 특히나 주도하고 있는 어떤 문화의 변화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바로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체육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Z세대 중에 스스로 채식주의자로 여기는 비중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비건, 그러니까 좀 엄격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비건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세대가 주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대체 음식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비건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비건 푸드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많이 찾을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6년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이 속속 IPO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국에선 찾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혹은 타투 셰프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음식물 업체들도 유기농이라든가 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 이런 그 대체육 산업과 점점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에서 또 찾기 어려운 그 산업 투자 기회 중에 하나가 아웃도어 레저 쪽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 아웃도어 레저는 많은 형태로 우리들이 이미 소비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기업들은 한국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 그 규모를 갖춘 그런 투자 기업들을 그 발견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부가 산업이고 산업 전체 규모도 크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여러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캠핑카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걸음마 단계라고 한다면 해외 시장에는 이미 성숙한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충분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내용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배, 그러니까 보트나 요트 뭐 이런 쪽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RV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캠핑카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성장성도 좀 높은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뭐 자전거라든가 뭐 스키, 뭐 혹은 캠핑, 하이킹 이런 쪽에 비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큰 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보팅, 피싱 쪽에서는 보트를 제조하는 업체, 브론스윅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딜링이나 임대 혹은 연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마린맥스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기업. 그리고 캠핑카와 관련해서도 캠핑월드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헌팅, 그러니까 사냥이라든가 이런 총기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클라이밍, 하이킹, 뭐 텐트 캠핑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취미를 갖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의 내용들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의 어떤 하나의 재미 그리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투자 기회 중에 하나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고, 뭐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될 그리고 그쪽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어느 시장이 더 좋다, 어느 시장이 더 유망하다라는 측면보다 우리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조합을 해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은 언제나 유효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노력 중에 하나로 이런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해외 주식이 열풍 중에 열풍이잖아요. 이 열풍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 한다고 해서 돈을 다 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확률을 조금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고민들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투자에 대한 또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의 열기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일단 통계로 잠깐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주식 투자의 규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 주식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를 우리 예탁결제원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숫자가 믿어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만 해도 우리가 미국 주식 들고 있는 총 잔액이 8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80억 불이면 우리 돈 얼마입니까? 10조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 하면 2021년 7월 말 현재 통계를 이렇게 받아서 한번 보니까 그게 538억 불이 됐다라는 거죠. 538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60조? 이야, 정말 엄청난 돈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장에 마구마구 밀려들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참가자들, 투자자들의 규모들도 이렇게 커지고 또 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 중에 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지역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38억 7천만 불 정도 되니까 여기는 한 4조, 5조 이 정도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국 시장인데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9억 불 뭐 이 정도였는데 29억 불이면 한 3조 원 정도 상당히 최근 들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일단 투자금의 규모는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87억 불,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이 테슬라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애플. 역시 우리 사과 농장주가 되는 게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죠.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항상 탑 자리를 거의 놓지 않거나 탑 근처에 있는 기업이니까 또 더 나아가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이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만큼 사실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세 번째는 시가총액 1위를 두고 항상 지금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이 또 되겠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규모는 21억 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알파벳. 알파벳이 이제 구글의 그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벳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세계적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또는 그 그래픽 카드 관련돼 있는 회사를 알 수 있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가 있는 그 펀드가 있는데 QQQ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 QQQ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한 10억 불 정도. 그 다음이 SPY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스파이더라고 이제 저희들이 흔히들 많이 부르는 그 미국의 상장 지수 펀드 중에서도 SPY는 바로 S&P 500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코세프 200 이런 거죠. 그런 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회사들이 많고 좋은 회사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일단 미국 주식 또는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왜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해외 주식 투자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 가장 저는 큰 것 같아요.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활동 계좌 수가 얼마가 늘었냐면 600만 계좌가 늘었어요. 600만 계좌가 늘어서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600조. 저도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갔고 이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간 돈들이 또 투자해서 할 때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또 화끈하세요. 그래서 전체 투자자의 32%가 한 종목. 그리고 두 번째나 두 종목이나 세 종목 투자하신 분들이 또 41%.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의 70% 이상이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에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베팅을 세게 하고 올인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까지 수익률을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자들 덕분에 이렇게 수익률표를 알 수가 있게 됐는데 그림 끝부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 계좌를 새로 열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주식시장이 저점에서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가 오른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왜 그러냐? 외국인의 힘이 너무나 센 시장이죠.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 상장 시가총액의 거의 한 40%에서 30% 후반 정도를 외국인이 계속 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의 영향력, 매매의 어떤 충격이 너무 크죠. 여기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배당을 안 주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내내 배당 수익률이 1%대예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죠.
아니 금리가 10%나 1%나 상관없이 배당 수익률은 그냥 항상 1%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이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쇼크 같은 지난 20여 년을 살펴보면 존망의 위기에 처한 적이 한 3번이나 있었고 그걸로 끝이냐? 그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충격이 많은 나라잖아요. 2018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기억나시나요? 2015년에 있었던 중국 위안화 환투기 공격,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사드 보복, 그리고 또 2011년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거대 경제 국가들이 재정 위기 겪었던 것. 뭐 이런 숱한 위기들이 우리 경제를 계속 덮치다 보니까 기업들이 최대한 기업이 회사에 자금을 유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금을 내부에 유보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을 벌어 들이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주주들한테 잘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회사가 나한테 배당이라는 어떤 보답을 주지 않는데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더 나가서 금융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서 이자랑 배당 소득 합산이 2천만 원 넘어서면 이게 누진과세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도 과한데다가 거기다가 금융종합과세로 세금을 또 누진과세를 당해요. 결국 이 배당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세금만 많이 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특히 대주주들은 대부분 최고 소득세율을 두들겨 맞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게 주가랑 연관이 있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그 회사가 돈 잘 버는 게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실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거래 빈도가 높아지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얼마였냐면 8,600조.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원 정도가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의 1년 GDP가 공중사회전을 개인들의 매매만으로도 공중사회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되게 단기 매매를 하고 테마에 올인하게 되는 경우들, 또 풍문에 막 흔들리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아주 극단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수익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난 4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0% 정도 수익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디언 값 또는 모드 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모드 값이 뭐냐 하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값, 그리고 미디언 값은 중간 값.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까지 수익률을 늘어놓았을 때 50번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이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의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무려 7.5%에 달하는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물론 운 좋은 일부는 큰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박사님,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서 어떻게 연환산 복리 수익률은 7%를 기록합니까? 이 끝에 나와 있잖아요. 80에서 90%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수 자체 한 해 연평균 주가가 그 다음 해 연평균 주가 대비해서 2배가 오르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장들이 시장에 종종 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2020년이라든가 2009년이라든가 또는 1998년이나 1984년 같이 극단적 공포에서 투자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 후 회복되는 시기에 4번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놓치면 돈 벌기 어려운, 그리고 작년처럼 폭등해도 못 보는 이런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2002년부터 제가 조사한 표인데요. 빨간색 막대는 외국인의 수익률이고요.
파란색 막대는 개인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면 각 개인 투자자들, 각 매매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연초 대비 연말 주가를 측정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YTD, 그래서 Yield to Date 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산 종목들의 수익률과 외국인이 산 종목의 수익률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데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을 개인이 이긴 게 2007년 한 번 이거밖에 없고, 또 플러스 수익을 낸 적도 개인이 매매한 종목이 플러스 수익이 난 게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7년.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해만 플러스 수익이 나지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성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뭐 대충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시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도 약하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득하게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장이 나와야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적 상승장이 나와야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들이 그래도 좀 개선되는 게 나오고, 대부분의 시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그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근데 수출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런 건 예측 능력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수출 잘 되냐 이런 정도는 저도 알죠. 그러나 내년 수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이 정확할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의 주요 고객들은 물론 이제 중국 갔다가 쿠션을 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인데, 그의 그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정보는 우리보다,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끼고, 여기 좌절하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대주주들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종목들도 또 되게 많고, 예전에 또 회계분식을 자백한 기업들도 대단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되게 크고, 수출 따라 경기 변동성도 크고, 배당도 안 주고, 대주주들이 뭐 전횡을 하거나, 특히 우량 자회사들도 보면 이렇게 그 분할해버리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게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 그런 어떤 매매들이나 자본 정책의 변화가 이제 없다고는 말 못한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진적인 면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꼭 여기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을 부은 게 뭐냐 하면,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거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들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매매가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 것도 있고 시스템이 바뀐 것도 있고, 또는 아무튼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주니까 자연스럽게 해외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흐름은 수년 내에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확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한국이랑 비슷한 나라에 굳이 투자해야 되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국의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크게 정리했을 때 세 가지로 이야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배당 안 준다. 배당 수익률 굉장히 안 주고, 주가 조금 오르기만 하면 막 증자 때려버리거나 자회사 상장시켜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아무튼 자본시장 정책 면에서 영 문제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나 어떤 해외의 여인에 의해서 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그런 힘들을 가진 세력들이 있어서 그쪽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어렵고, 세 번째가 수출의 의존도가 큰데 수출 경기 변동성이 너무 크다. 기억나시죠? 근데 중국 보세요. 파란 선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 빨간 선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거 뭐 완전 경기가 똑같죠. 우리가
수출에 의해서 경기가 좌우되며 수출이 조금만 나빠지면 금방 주식시장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차트를 봤는데 중국이라고 뭐 다르냐?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처럼 변동성도 크고 주주들한테 영 좀 그런 나라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그런 나라를 가냐는 거죠. 저는. 물론 개별 종목에서 좋은 회사가 있다는 거 동의해요. 저도 한때 중국 기업들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에서는 여기도 예외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외 뭐냐면 제가 아까 배당원 자료 주면서 주식 공급 물량만 되게 많다 이야기했죠. 지금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 우리나라는. 중국 데이터 한번 보시면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가총액의 15%, 16%에 달하는 증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무조건 증자 때려서 주주들한테 돈 받아서 유보하려고 드는. 그러니까 이거 증자하는 회사가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증자하는 회사가 배당 잘 주겠어요, 여러분? 아니, 배당 줄 돈이 있는데 뭐하러 증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자본 정책이라는 거에서는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나라인 거죠. 주가만 오르면 대주주가 증자 때려버리고 공급 물량 늘리는 거죠. 그럼 대주주가 누구죠? 중국의 대주주가? 공산당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재벌이나 또는 대주주 중에 좀 이상한 재벌들, 이상한 대주주들 있잖아요. 그런 대주주들에 대해서 힘들어서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보다 더한 나라가 하나 더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좀 여러분 알고 투자하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개별 종목 단에서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해외 투자다. 그러면 여기 성장률 높고 앞으로 미래가 장창하니까 중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기 쉬운 시장이라는 걸 벌써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벌하죠. 정말 살벌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대안은 뭔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미국의 달러 지수예요. 금방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울 때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죠. 이해되세요? 그죠? 우리 경제가 나쁠 때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환율이 급등하죠. 왜 그런가? 해보면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된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좀 둔화되거나 그런 거겠죠. 그럴 때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가 발생하게 될 때 투자자들은 어때요? 안전자산을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시기마다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안전한 자산이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로 돈이 가니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달러에 투자를 해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율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환율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 때문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 싶으면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 하잖아요.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냥 주식 판돈을 그냥 한국에 놔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달러로 환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투자했던 거 우리 차익을 올렸고 이 나라 미래도 지금 좀 밝지 않으니까 야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 팔자 달러 사자가 되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경제 위기가 와도 주식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단 이제 제가 좀 현재 틀딱이라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업계 경력 28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미리미리 하는 쪽에서 있는 사람인데 올인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인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973년에 생긴 지수인데 1973년에 지수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게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지수가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나스닥 지수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여기에 모두 다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시기들이 종종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언제? 73년에서 74년 사이에 생기자마자 아주 참혹한 불황을 한번 겪죠. 이때가 뭐냐면
제1차 석유 위기. 그러니까 석유 위기가 벌어져서 물가가 오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인상되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해서 경제 전체에 걸쳐서 경기 과열 또는 위험들이 부각되는 시기마다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죠. 중앙은행이.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성장주들은 어때요? 가파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차입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성장을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받잖아요. 근데 그 미래의 성장에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지금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금리로 할인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 나스닥 지수는 아주 크게 고생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90년 걸프전 불황.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마다 나스닥 지수가 폭등도 많이 하지만 폭락도 자주 하는 시장이죠.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이 음영, 불황으로 치달을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달러를 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환차익 본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황에 대한 좀 내성이 있는 또는 불황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있는 기업들을 같이 사두는 법.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이겠죠. 그죠? 뭐 꼭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불황에도 배당을 주고 배당을 늘려갔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나스닥에 미치지 못해요. 왜냐? 회사가 배당을 그렇게 많이 지급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 회사에 현금이 넘쳐 오르고 있고 새로 투자할 프로젝트들이 잘 안 보이니까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미래가 굉장히 창창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나스닥 기업들이죠. 그러면 회사 내에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무조건 그걸 투자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놓고 볼 때 성장주에 대한 투자들도 참 좋고 수익률, 장기 수익률도 좋지만 경제 위기 발생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 큰 피해를 본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 올인 한 섹터, 정보통신, 바이오 이런 데만 무조건 올인하기보다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불황에 강한 어떤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배당 잘 주는 좋은 회사들 어떤 회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 배당 귀족주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배당을 잘 주는 거의 황제주, 귀족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 리스트들도 좀 보면 좋고 그런 기업들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냐면 이 그림 때문에 그렇죠. 파란 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죠.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퍼입니다. PER이죠. 주가 수익 비율.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시기마다 성장주가 좋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퍼가 올라가죠. 근데 인플레가 한번 발생하면 이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까 제가 80년대 때 왕창 또 여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2000년 전후 정보통신거품 붕괴될 때 보시면 이럴 때 이제 퍼들이 올라갔다가 붕괴되는 시기들이 종종 출현하는 게 다 이때 그림엔 살짝 나오지만 인플레가 좀 높았던 시기들이 그렇게 돼요. 따라서 경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부각되는 시기에는 성장주 올인하신 분들은 좀 고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은 광고입니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오늘 강의 내용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하고 오늘 30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들의 뭐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정말 구조적 요인과 투자자들의 또 잦은 매매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대안으로 해외 주식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될 때 한국과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일치되는 시장 대표적인 게 중국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거랑 그렇게 별로 다른 위험을 감퇴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불황이 올 때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너무 올인 투자하지 말자. 왜? 불황이 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마다 나스닥 시장 고생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다면 좀 분산해서 너무 한 종류의 스타일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면 해외 자산, 해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큰 성과를 누리고 또 미래 설계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